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13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제 고등학교 후배로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저희는 10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초부터 남편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3남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남편을 용서하고 또 용서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어느 순간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불륜을 다시 저지를 경우 지금까지 형성된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넘긴다 라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이 각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 도장까지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남편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예전에 썼던 각서는 그냥 해본 말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게다가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가 주장할 권리는 한 푼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반복된 남편의 외도가 현재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편이 직접 서명한 각서는 정말 아무 효력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한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불륜을 처음 저지를 때는 죄책감이 크지만 다음번에는 덜 느끼게 돼서 상대에게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를 때마다 편도체 반응이 약해져서 점점 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두리 변호사 그 다양한 사건을 맡아봤을 텐데요. 이런 내용 실제 사례에서도 좀 느껴질까요? 네. 지금 저도 기사는 지금 얘기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네. 실제 사례에서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정말 미안하다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저희를 다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신의 어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네,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싹싹 빌지만 나중에는 약간 무감각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지금 결혼 13년 차입니다. 네, 남편이 신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해요. 오래전 외도도 지금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년보다 더 전에 남편이 저지른 외도에 대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라는 이혼 사유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다만 사연자는 단지 최근의 외도 행위뿐만 아니라 남편이 혼인 기간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워왔고 이러한 상습적인 외도 행위에 참다 폭발하셔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 기간 지속적으로 부부로서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상습적인 외도 행위가 쌓여 결국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2년 내 외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외도행위도 문제 삼으면서 배우자의 상습적인 외도행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서에 남편이 지금까지 바람을 피웠는데 다시 바람을 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각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다시 바람 피우면 모든 재산 넘긴다라고 남편이 각서를 쓴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의 내용대로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넘기도록 법원이 그대로 강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각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판단에 있어 사연자분께 매우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래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협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변경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각서 내용 그대로 100%의 재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이 각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네. 남편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비록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부부의 쌍방의 진지한 의사가 담긴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이러한 기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각서가 없었을 때보다는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되고 재산 분할에서도 이제 기여도가 높게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남편은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라고 하면서 사연자분한테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남편분의 주장은 좀 잘못된 주장인데요.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 부부 공동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기여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단순히 밖에서 경제적인 소득 활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책 배우자는 누구인지,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누가 주로 하였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없었다면 다른 배우자가 사회활동에 전념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명확한 기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기간이 13년이고 소득활동을 전혀 하진 않으셨지만 허구한 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대신 3남매의 육아를 도맡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편은 유책 배우자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 부정행위의 위자료는 예전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사안의 경우 특히 각서를 작성하고도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매우 악의적인 행위로 평가돼서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2년이 지난 외도 한 번만으로는 이혼은 어렵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상습적인 외도라면 이를 모두 묶어서 이제 혼인 파탄의 사유로 규정하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한 각서가 있으신데요. 각서 내용대로 모든 재산을 받기는 어렵지만 남편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또 기여도에서도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보다 위자료 액수 높아질 것 같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바퀴 달린 캐리어 하나쯤은 다들 갖고 다니시죠? 하지만 이 캐리어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흉기처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공항철도 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한 여성이 뒤에서 구른 여행 가방에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상황은 이랬습니다. 한 남성이 20kg짜리 캐리어를 들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찰나의 순간 손잡이에서 손을 뗐고 캐리어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구르기 시작합니다. 캐리어는 몇 초 만에 앞서 내려가던 여성 승객을 덮쳤고요. 이 여성 승객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로 넘어지면서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후각이 사라지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장소엔 이후 캐리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그렇다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할 땐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무거운 짐이 있거나 폭이 넓은 대형 캐리어일수록 더욱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 많아 부득이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가방 손잡이는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하고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는 가방을 내 앞에, 그리고 내려갈 때는 내 뒤에 두는 게 더 안전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여행 가방이 굴러떨어진 사고가 7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부주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